자, 오늘부터 이제 공법 수업을 진행하게 될 신기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공법은 헌법하고 행정법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공법은 사실 공부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최소한의 투자로 이제 최대한의 효과를 창출해내야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렇게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실 이제 우리가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좀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 얘기는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추상적인 분야를 접근할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오히려 역으로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여러분이 이제 법조인으로서 앞으로 생활할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과업에서 8화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관계 확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증거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법리를 투영해서 그 다음에 결과를 도출하는 이 도그마의 과정이 결국 법조인의 전부의 알고리즘이잖아요. 자, 근데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연 그런 똑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맹점이 좀 있어요. 근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사실관계를 통해서 헌법적인 그러한 도구마로 연결되어 가는 과정,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만 그나마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그러한 단점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례를 한번 보면서 헌법과 행정법의 경계, 그 다음에 공법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인 을이 있어요. 근데 자,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근데 갑이 가해자고 을이 피해자예요. 자, 하나의 사실관계죠. 그렇죠? 한 개의 사실관계를 중점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법률관계가 전개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공법과 사법의 특징, 그 다음에 행정법과 헌법의 특징들을 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얘가 이제 음주운전을 한 사안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민사상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민법 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겠죠. 불법행위, 그래서 손배소송이 전개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자, 판사 입장에서는, 자,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어떠한 고민을 할까요? 여러분이 민사판사라 그랬을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얼마를 해줄까?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 사이에서 금액을 얼마로 할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을 때 이게 다른 사람의 법률 관계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전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만족하면은 민사법원 판사의 모든 과정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민사법원 판사 중에 에이스들은 조정 회부율이 높은 판사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조정을 통해서 원고와 피고가 만족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소취하율을 많이 이끌어낸다면 민사법원 판사는 최고의 에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떤 논점 때문에 그럴까요? 지금 원고와 피고가 추구하는 가치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익과 사익이라는 가치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 민사에서 권익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어요? 민사에서는 권익이라는 표현을 쓰면 여러분은 민사를 모르는 수험생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민사소송하고 민사소송 시험에서 한 채점위원이 피고를 피고인으로 썼다고 해서 꽈락을 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점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익과 사익 사이에서의 형량의 문제죠. 형량이라는 표현도 쓰질 않아요. 어떤 문제? 조정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익과 사익 사이에서의 조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민사법원 판사는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별로 없어요. 막 늘어져도 돼요. 언제까지? 당사자가 만족해서 조정해서 끝날 때까지 기일이 늘어져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익과 사익 사이에서의 조정의 문제로 지금 첫 번째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의 부분을 우리 판사의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그래서 판사의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다? 사익과 사익 사이에서의 조정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민사에서 가장 중요한 민법의 대원칙이 뭐예요? 사익과 사익은 원고와 피고가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가치. 그게 뭐예요? 사적 자치 원칙이죠. 그렇죠? 여러분 공법에서는 사적 자치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죠. 법원이 행정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인이 이거에 대해서 자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당사자는 사익과 공익의 충돌이 문제되기 때문이죠. 그거는 이제 후자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법률 관계는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형사의 문제가 있죠. 자,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해요. 자, 형사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도로교통법에 자, 음주운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검사가 기소를 하죠. 그 다음에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이때 판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가 될까요? 형사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법 절차의 원칙, 그 다음에 무죄 추정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사법원 판사의 관심사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검사가 앉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피고인이 앉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형사법원 판사가 적법한 증거에 의해서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피고인이 무죄인 상태에서 아무런 예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것. 이게 형사재판이고 여러분이 배우는 형사소송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에 해당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충족되겠느냐. 그 부분이 여러분이 배우는 형법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형사상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민사와 형사에만 국한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보면 여러분의 시험 과목 중에서 민사하고 형사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8화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하고 헌법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음주운전이 됐죠? 그러면 검사가 갑을 기소하는 것도 있지만 자, 행정청이 어떻게 해요? 얘한테 자,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때리게 되죠. 그렇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때리게 된다. 이게 이제 이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법 관계가 되는 거예요. 행정법 관계.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관념적으로는 행정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한번 보면, 운전면허증이 여러분이 지역이 서울이라 그러면, 운전면허증은 누가 줬어요? 운전면허증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관인이 그렇게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뭐길래 준 거예요? 원래는 운전을 할 수 있는 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가 해줘야죠. 그렇죠? 행정 주체가 해줘야 되는데 행정 주체는 어때요? 행정 주체는 관념이에요. 즉 국가죠. 국가. 그럼 국가를 본 적은 없죠?
국가는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떠한 작용은 국가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언맨에 보면 거기 자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여러분 자비스라는 프로그램 본 적이 있어요? 아니죠. 자비스라는 프로그램이 파견시킨 아이언맨이라는 구체적인 형상을 통해서 여러분 자비스라는 존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 주체는 그러한 구체적인 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청이라는 하인을 두고 이 행정청이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를 관념상 행정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김갑돌이다. 그러면 김갑돌이 행정청이에요? 아니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행정청이에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김갑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실적 의미의 사람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자, 아무튼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때렸을 때 갑은 이제 아까는 이제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으로 갔잖아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당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어디에다가? 이게 행정법원에다가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법원에 제기한다. 그럼 우리는 똑같이 이제 앞으로 모든 수업은 우리는 법정을 예상해 두고 법정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접근할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원 판사가 여기 앉아요. 그러고 원고가 여기에 배석을 하죠. 그럼 피고는 누가 되는 거예요? 뺏은 놈을 상대로 시비를 걸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처분청이 피고가 되겠죠. 그럼 여기 누가 와서 앉는 거예요?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소송 담당자가 소송을 수행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피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행정법원 판사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가 될까요?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뭐예요? 나의 운전면허증이라는 이익이죠. 그렇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권익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권익. 왜 그런지는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여기는 공익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자,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박탈함으로써 전체 운전, 그 다음에 교통의 안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얘가 지금 당의 운전면허를 박탈하는 공권력을 행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권력에 대해서 얘가 받는 법익상의 피해, 이거를 행정법적으로는 권익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헌법으로 넘어가면 이 권익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뭘로 전환돼야 돼요? 그때는 기본권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 누구 손을 들어줄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행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돼요? 저울질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민사는 저울질이라고 보기보다는 조정이라고 여러분 아까 제가 관념적으로 설명을 했었죠.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 형량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형량. 그렇죠? 형량이라는 게 뭐예요? 저울질을 얘기하는 거죠. 저울질. 뭐와 뭐를 저울질하는 거예요?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의 저울질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공익이 더 우선한다 그러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거고요. 사익이 더 우선된다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아까 민사법원 판사는 어땠어요? 사익과 사익 사이에서의 조정의 문제니까 당사자만 만족하면 민사법원 판사가 눈치 볼 일은 없죠. 그렇죠? 마음이 편한데 얘는 지금 마음이 민사법원 판사보다는 편해요, 불편해요? 여러분이 행정법원 판사라면 불편해요, 편해요? 민사법원 판사랑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불편하단 말이죠. 왜 불편한지 여러분 느낌은 오죠? 왜 그래요? 여기에 사인이 앉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 누가 앉아있어요? 행정부의 수반에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행정법원 판사는 누가 임명해요? 대법원장이 임명하죠.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통령이 앉아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본질은. 그러니까 얘가 민사법원 판사하고 생각했을 때 얘하고 그냥 만족하면 끝나는 거고 그냥 둘 중에 좋으면 오케이 끝 이렇게 되기가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 조직법상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불편함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여기는 3명이 배석하게 된단 말이에요. 행정법원 판사는 그래서 재판부가 3명이죠. 그러니까 어디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재동에 보면 서울행정법원이라고 별도로 있고 서울은.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원에만 행정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원에는 없어요. 왜? 판사 3명을 그렇게 인력을 배치한다는 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떤 문제를 알 수 있어요? 판사가 3명이 투영되기 때문에 투자되기 때문에 남소의 우려가 민사보다는 훨씬 더 정제해줘야죠. 남소를 차단할 필요성이 매우 커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요건 자체를 민사보다는 훨씬 더 엄격하게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소송 요건이라는 개념이 보다 세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와 관련해서는 본안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처분청에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처분청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처분청에 보면 자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그렇고 그 밑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애들도 그렇고 뭐 행정고시를 합격했건 뭐 하면 경찰 시험을 합격했건 시험 과목 중에 다 뭐가 있어요? 행정법이 있죠. 얘도 나름 행정법을 공부한 애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처럼 로스쿨을 나와서 행시를 보고 변시를 보고 행정법을 공부한 애죠. 그러니까 다시 그걸 분석해서 들어가면 얘가 행정법과 관련된 1차적 판단권자고 얘는 2차적 판단권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정법에서 취소소송을 뭐라고 배워요? 복심구조라고 배우죠. 복심이란 얘기가 뭐예요? 얘가 처음 판단하고 내가 두 번째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자, 복심이기 때문에 민사하고 어떤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1차적 판단권을 무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는 이 가치와 엄격한 소송 요건 이 두 가지가 민사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요 맥락을 여러분이 모르면 행정법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 소송 요건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행정법에서 첫 번째, 자 원고 적격이라는 부분을 보죠. 자 원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부터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청에 대해서 제대로 지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피고가 제대로 지정되어 있는지 부분 이러한 피고 적격도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는 것 즉 당의 구체적 소송에서 반드시 권익구제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도 엄밀하게 들여다봐요. 그 다음에 자 대상 적격이라는 부분도 보게 돼요. 대상 적격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시비를 걸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본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냐면 자 행정청이 하는 모든 짓거리, 그렇죠? 그거를 작용이라고 관념적으로 이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작용 속에는 자, 행정행위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의 내용들도 있어요. 행정행위가 뭐예요? 여러분 민사에서 보면 법률행위가 있고 사실행위가 있죠? 우리가 관심을 갖는 사안은 뭐예요? 의사표시, 효과, 의사라는 걸 전제로 취소라는 법률 효과, 취소를 통해서 원상회복이라는 법률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배우죠. 행정청이 매게 된 그러한 법률 행위를 우리는 행정행위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소송으로 건너오면
요거를 우리가 처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법에서 배워 나갈 거예요. 그걸 관점으로 해서 과연 대상이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임의적 전치주의가 있어요. 임의적 전치라는 것은 자,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게 별도로 행정청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행정심판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거치지 않아도 되느냐, 이 부분인데 법적으로는 원래 임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필요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인사처분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필요적 전치로 해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관할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소기간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자, 이러한 소송 요건이 흠결된 상태에서 판사는 뭐라고 답을 주는 거예요? 각하해버려요. 각하가 영어로 뭐예요? 각하는 영어로 dismiss예요. 그러면 소장을 접수했어요. 소장을 접수해서 그 소장을 들여다봐야지만 뭔가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소장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안을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행정청 입장에서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각하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청은 소송 수행을 함에 있어서 제일 에이스가 누구예요? 본안전 항변으로 각하를 이끌어내는 공무원이 에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송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본안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돼요. 본안에 올라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권투 선수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자, 몸무게를 재는데 어떠한 체급에서의 권투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체급에서 요구되는 몸무게가 충족된 상태에서만 링 위에 올라가서 승부를 펼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몸무게에 미달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질 못하는 거죠. 그 상태를 우리는 소송법적으로는 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본안에 넘어간 상태에서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기각과 인용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민사를 기록을 검토하든 민사를 공부할 때 소송 요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민사에서 여러분 소송 요건 갖고 뭐 공부한 적이 있어요? 크게 없단 말이에요. 뭐 도룡뇽이 소를 제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미성년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크게 여러분 실무상 판례상 소송 요건 흠결로 뭐 각하가 되는 민사 판례는 흔치 않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판사가.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공법에 오면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해요? 상대방이 누가 되기 때문에 행정, 주체, 행정청이 되기 때문에 남소 방지를 위해서 엄격한 소송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법에서 공법으로 넘어올 때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소송 여건에 대한 검토, 자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는 자 기승전결에서 헌법도 마찬가지고요, 행정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와 관련된 파트에서 우리가 소송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그거를 먼저 볼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승은 뭐예요? 승이라는 것은 소송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내가 펼칠 수 있는 소송적인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처분, 집행정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거예요.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링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얘네들을 심판하는 수단이죠. 법치 행정에 부합하느냐 아니면 헌법으로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권을 침해했느냐 아니면 헌법에 있는 어떠한 원리에 충족되느냐 아니면 위반되느냐 이걸 갖고 검토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결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판결이 되는 거고 헌재로 가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취소냐 무효냐 그 다음에 헌재로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헌법 불합치냐 뭐 한정위헌이냐 뭐 이런 문제들 있죠?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보는 거죠. 그래서 공법으로 오면 이 기승전결에 대한 플랫폼과 패러다임 전환이 빠르게 접근되면 여러분은 공법을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 행정법 모두 기승전결이라는 검토 순서로 접근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다? 소송 요건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왜? 상대방이 행정청이어서 얘도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세 명이죠? 그렇죠? 얘를 자꾸 지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불편해요, 얘도. 얘는 월급을 어디서 받아요? 기재부에서 받아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판사의 인력을 늘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법원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게 필요해요? 기재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기재부가 여기 딱 앉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행정법원 판사라면. 사인과 사인 니네끼리 좋은 대로 해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구조. 그래서 우선은 얘한테 시비를 걸기 위해서는 엄격한 소송 요건이 필요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본안에 가서 어떤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느냐.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는 한계를 검토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재량 행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걸 검토해요? 재량과 관련해서는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소극적으로 보죠. 그래서 사법 소극주의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공법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또는 사법 자제라는 표현도 써요. 우리 헌재는 사법적 자제. 그 다음에 최소 침해 금지의 원칙. 이런 거 여러분 민사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여기만 나타나느냐? 상대방이 같은 월급을 받고 나에게 인사상, 조직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사법 소극주의, 사법 자제, 이런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법과 공법에서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올바르게 전개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행정법과 헌법을 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 부분 잘 봐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행정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헌법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있죠? 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 법치 행정의 원칙상 아니면 법치주의의 원칙상 운전면허 취소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에 의해서 처분을 해야 돼요? 법에 근거해서 처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자,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요 처분을 때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처분을 때렸어요. 근데 보니까 이 도로교통법의 근거 조항이라는 게 기본권을 침해하더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전개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11일 동안 배워나갈 헌법 문제가 전개되는 거예요. 이게 헌법상의 법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도로교통법 이 해당 조항이 위헌이냐 합헌이냐의 문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종국적으로는 위헌이 되면 어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위헌이 되면 당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뭔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위헌과 합헌 여부를 검토하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헌법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헌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헌법재판관 입장에서 이제 볼게요. 헌법재판소에 가면 어떻게 돼요? 헌법재판관이 이제 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원고가 여기 앉죠. 근데 청구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청구인. 그 다음에 여기는 피청구인.
피고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헌법적인 표현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이 위헌이다라고 얘가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위헌임을 주장하는 거고요. 얘는 합헌임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누가 앉아요? 여기는 원래는 법은 누가 제정해요? 형식적 의미의 법은 여의도에서 제정하죠.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이 300명이 바쁘단 말이죠. 얘네들이 이런 것까지 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에 있는 입법조사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앉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법령이라는 거는 다 소관 부처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관 부처에 있는 사무관들이 출석할 여지가 많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 여긴 또 누가 앉는 거예요? 결국에는 국회 또는 행정청 이렇게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관은 민사법원 판사하고 고민사항이 또 달라지게 되겠죠. 얘네들의 눈치를 볼 필요성이 있죠. 근데 이 눈치를 아까 우리가 행정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국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자, 입법 형성권 존중이 되겠죠. 그렇죠? 입법 형성권 존중이라는 한계를 준수해 줘야 돼요. 그래서 헌법에 가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판결 주문에서도 한정위헌이라는 주문이 민사에서 있어요? 헌법 불합치라는 조문 결정례가 민사에서 없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행정법에서 봤던 것처럼 남소의 우려, 그 다음에 행정청에 대해서 뭔가 시비를 걸고자 할 때에는 그러한 엄격한 소송 요건을 요구하는 그러한 필요성은 헌법 소송에서도 본질이 같아요, 달라요? 같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송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소송 요건, 엄격한 형식 요건은 이제 살펴볼 거예요. 내일부터. 그러면 그 내용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기가 되는 거죠. 기. 그렇죠? 그래서 뭐 청구인 적격, 그 다음에 권리 보호 이익, 그 다음에 공권력의 행사,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재판 소원이 안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청구 기간,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엄격한 소송 요건이 동일하게 헌법 소송에서도 전개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내용을 이제 어디다가 담는 거예요? 아까 기승전결에서 했던 것처럼 기에서 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문제에서는 반드시 결국에는 헌법과 행정법 모두 다 8알이 기예요. 왜? 다 차단시켜야 돼요. 정말 들여다볼 애들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이게 헌법에서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제 헌법과 관련된 내용을 들여다볼 건데요. 그러면 당의 사안에서 과연 헌법과 관련해서 어떠한 법률 상태와 그 다음에 법률 관계가 전개되고 그 다음에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서의 경계적인 문제 있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내용만 그대로 남겨두고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